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엔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고싱! 먼저 데이터베이스, DBMS,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줄여서는 DB라고 많이 부르죠. 이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사용되는 관련 있는 데이터들의 조직화된 집합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좀 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관련 있는 데이터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나 사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들어가서 사진을 올리고 또 글을 쓰고 또 누군가의 컨텐츠에 댓글을 달고 이런 식의 일련의 정보들, 이런 데이터들이 모두 하나의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들이잖아요. 뭐 그 외에도 로그인하기 위해서 나의 개인 정보를 입력했다면 또 그 개인 정보 또한 이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관련 있는 데이터라고 할 때의 이 의미는 같은 출처나 혹은 같은 목적, 같은 서비스 안에서 생성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관련 있는 데이터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조직화된 집합으로 묶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직화라는 개념인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책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지 않고 막 쌓여 있다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책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리고 또 같은 제목의 책들이 얼마나 있는지 재고 관리도 쉽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 책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신속하게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잘 조직화된 데이터들은 내가 찾으려는 데이터들을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데이터가 중복돼서 생성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데이터의 불일치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화된 집합으로 데이터가 관리가 돼야 되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조직화된 집합의 형태로 전자적으로 저장하고 사용할 때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자적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겠죠.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또 사용이 될 때 이거를 전자적으로 저장된다고 또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정리하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의미는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사용되는 관련 있는 데이터들의 조직화된 집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DBMS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용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는 이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또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요거를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DBMS는 뭐가 있냐면 포스트그레스QL, MySQL,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SQL 서버, 이런 DBMS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DBMS는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만들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DB를 정의하다 보면 부가적인 데이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가적인 데이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메타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메타데이터라는 용어는 데이터베이스에만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도 메타데이터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원래의 이 메타데이터의 의미는 데이터 어바웃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의 해상도가 얼마인지, 그 사진의 포맷은 또 무엇인지, 그 사진이 언제 찍혔는지, 이렇게 그 사진과 관련된 부가적인 정보들이 있거든요. 이런 정보들은 사진이라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데이터들을 메타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에도 메타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거나 기술하는 그런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카탈로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 카탈로그는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을 카탈로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데이터의 유형이나 혹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또 저장되는 데이터들의 제약 조건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보안, 데이터의 저장과 관련된 부분, 또 인덱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그룹,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관련된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메타데이터 또한 DBMS를 통해서 저장이 되고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뭐냐? 실제 그 데이터베이스와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DBMS,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와 연관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틀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문서를 읽다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그냥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순수하게 그 데이터 자체를 의미하는 데이터베이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서를 읽을 때 문맥에 따라서 잘 파악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용자나 또 프로그래머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백엔드 개발자니까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쿼리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쿼리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혹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수정하는 그런 요청과도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쿼리를 날리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그 쿼리를 받아서 일단 그 쿼리가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분석을 하게 되고, 쿼리가 요청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면 이제 그 요청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요청된 그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런 부가적인 정보를 알아야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으니까 그 부가적인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한 뒤에 그럼 그 부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요청받은 데이터를 찾아서 이제 그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에 돌려주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작하는 방식이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동작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데이터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기술하는데 혹은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개념들이 모여있는 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은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추상화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추상화입니다. 추상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모델은 모델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원하는 형태로 혹은 원하는 추상화 수준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데이터 모델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모델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 모델이 있고요. 어느 정도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추상화할지 그 추상화 수준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각각의 모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데이터 모델은 DB에 읽고 쓰기 위한 기본적인 동작들도 포함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DB 구조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DB 구조는 데이터의 타입, 그러니까 데이터의 유형이죠. 그리고 다른 데이터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데이터들의 제약사항 등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모델을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테고라이징을 할 수 있는데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컨셉추얼 혹은 하이 레벨의 데이터 모델이 있고요. 로지컬 혹은 리프레젠테이션을 한 데이터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피지컬 혹은 로우 레벨의 데이터 모델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각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먼저 컨셉추얼 데이터 모델은 뭐냐면 일반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개발자뿐만 아니라 비개발자조차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로 이루어진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추상화하는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얘는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추상화하여 기술할 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컨셉추얼 데이터 모델이 뭐냐면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엔티티와 그리고 그 엔티티들 간의 관계로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뭐냐면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엔티티와 그 엔티티들 간의 관계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E와 R은 엔티티의 E와 릴레이션십의 R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만 설명하면, 얘는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있는 도서관 시스템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 정보와 그리고 그 책 정보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스튜던트와 북은 각각 엔티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들의 관계는 학생이 책을 빌려서 읽는 거기 때문에 리드의 관계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각각의 엔티티마다 속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애트리뷰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스튜던트 아이디가 있을 수 있고 또 전공이나 이름, 학년 등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이 엔티티의 속성 하나하나를 애트리뷰트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컨셉추얼 데이터 모델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높은 수준으로 추상화해서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 혹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모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로지컬 데이터 모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면서도 디테일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할 수 있는 개념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디테일하게 DB를 구조화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될 때,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 그때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로지컬 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를 바탕으로 이제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술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모델이 실제로 저장 장치에 어떤 구조로 저장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느냐? 또 그 정도는 아니고요. 특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특정 스토리지에 종속되지 않는 수준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델도 어느 정도 추상화는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백엔드 개발자는 이 로지컬 데이터 모델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입니다. 여기서 릴레이션이라고 함은 쉽게 설명해서 이 테이블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이블에 로우가 있고 또 컬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는 똑같이 이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고 이 테이블을 릴레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의 로우는 데이터 각각을 의미를 하게 되고 이 컬럼은 그 데이터의 속성, 어트리뷰트를 의미를 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 영상들에서는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 말고도 로지컬 데이터 모델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객체 개념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하는 오브젝트 데이터 모델이 있고요. 이 두 개의 모델을 합쳐서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 모델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유명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들도 대부분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 기반한 DBM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이나 MySQL 또 MS SQL 모두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고요.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인데요. 얘도 어쨌든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한 DBMS는 모두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그만큼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피지컬 데이터 모델을 살펴볼게요. 얘는 컴퓨터에 데이터가 어떻게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는지를 기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 장치에 저장되는 형태에 가장 근접하게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인 거죠. 그래서 얘는 데이터 포맷이나 데이터의 순서, 또 인덱스로 대표되는 액세스 패스 등 실제로 컴퓨터에 저장되는 것과 밀접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액세스 패스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얘는 데이터의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한 구조체이고요. 대표적인 예로 인덱스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살펴봤던 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스테이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는 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기술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그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기술하는 것,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설계할 때 정해지고 나면 그 후에는 이 스키마는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이게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스튜던트와 북이 있고, 그리고 각 스튜던트와 북에는 어떤 속성을 가지는지, 어떤 애트리뷰트를 가지는지를 이렇게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구나, 전체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는 뭐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실제 데이터는 꽤 자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 혹은 데이터베이스 스냅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들은 계속 바뀌어요. 데이터가 추가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미의 어떤 특정 시점에서 그때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의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가 있을 거고 이 시점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미의 각 시점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데이터들은 계속 바뀌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 의미가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다 혹은 데이터베이스 스냅샷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용어는 또 어떻게도 불리기도 하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현재 인스턴스의 집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에서 중요한 3 스키마 아키텍처를 살펴볼게요. 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아키텍처 중에 하나입니다. 아키텍처 중에 하나라고 했지만 대부분 이 3 스키마 아키텍처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왜 존재하냐, 무슨 목적으로 사용되냐면 얘는 유저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물리적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분리시키는 목적으로 이 아키텍처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구조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바뀔 때에도 실제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유저 어플리케이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 3스키마 아키텍처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스키마 아키텍처는 세 가지 레벨이 존재를 하고요. 이 각각의 레벨마다 스키마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어떤 스키마들이 있냐면 익스터널 스키마, 컨셉추얼 스키마, 인터널 스키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터널 스키마 혹은 유저 뷰라고 하는데요. 얘는 익스터널 레벨 혹은 뷰 레벨에서 정의되어 있는 스키마고요. 그 다음에 컨셉추얼 스키마는 컨셉추얼 레벨에서 정의되어 있는 스키마고, 인터널 스키마는 인터널 레벨에서 정의되어 있는 스키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개의 스키마를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이 인터널 스키마는 이 위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가장 가깝게 있는 스키마가 이 인터널 스키마인 거죠. 그래서 얘는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표현을 하는데, 이때 피지컬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토리지나 실제로 저장될 때 사용되는 자료 구조, 그리고 인덱스로 대표되는 액세스 패스 등등 이렇게 물리적으로 실체가 있는 내용을 기술하는 스키마가 이 인터널 스키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익스터널 스키마를 살펴보면 얘는 위치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바라보는 스키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터널 스키마는 사용자가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익스터널 뷰라고도 합니다. 뷰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혹은 유저 뷰라고도 불리고요. 그러면 이 익스터널 스키마는 어떤 특징이 있냐? 특정 유저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유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유저마다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이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유저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알려줄 필요가 없는 데이터는 숨기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익스터널 스키마는 로지컬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초창기 아키텍처는 이 인터널 스키마와 익스터널 스키마 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각각의 유저마다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인터널 레벨에서도 점점 더 중복되는 데이터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니즈에 맞춰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 같은 데이터를 포함함에도 조금씩 다른 인터널 스키마들이 여러 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중복되는 데이터들을 포함하는 여러 스키마들이 생기니까 점점 관리도 힘들어지고 데이터 브리치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이 컨셉추얼 레벨에서의 컨셉추얼 스키마라고 합니다. 이 스키마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조를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인터널 스키마를 한번 추상화시켜서 표현한 스키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저장 구조에 관한 내용은 이 스키마에서는 숨기게 되고요. 대신에 논리적으로 컨셉추얼하게 이 데이터베이스 전체 구조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티티, 데이터 타입, 그 엔티티 간의 릴레이션십,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유저 오퍼레이션과 데이터들의 제약사항을 걸 수 있는 컨스트레인츠,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표현한 게 이 컨셉추얼 스키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로지컬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스키마 아키텍처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얘는 어떤 목적이냐? 안정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각 레벨을 독립시켜서 어느 한 레벨에서의 변화가 상위 레벨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3스키마 아키텍처가 사용되는 거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인터널 스키마의 변경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변경 때문에 컨셉추얼 스키마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단지 이 컨셉추얼 스키마와 인터널 스키마 사이의 매핑, 이 매핑만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컨셉추얼 스키마의 변경이 생긴다 할지라도 익스터널 스키마가 달라지진 않는다. 대신에 이 둘 사이의 매핑만 바꿔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터널 스키마가 바뀌어도 컨셉추얼 스키마는 바뀌지 않게 만드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그런데 반면에 이 컨셉추얼 스키마가 바뀌어도 익스터널 스키마는 바뀌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까다롭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의 대부분의 DBMS는 이 3레벨을 완벽하게 혹은 명시적으로 나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 3스키마 아키텍처를 따르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 각각의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 데이터가 존재하는 곳은 인터널 레벨에만 있다라는 것, 요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입니다. 줄여서 DDL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얘는 이 컨셉추얼 스키마, 그러니까 이 중간 부분이죠. 이 컨셉추얼 스키마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 컨셉추얼 스키마 뿐만 아니라 이 인터널 스키마까지도 포함해서 정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DDL은
스키마는 컨셉추얼 스키마를 정의하는 데 사용이 되고,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인터널 스키마는 따로 언어를 가지고 정의하기보다는 어떤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스키마를 정의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언어인 스토리지 데피니션 랭귀지가 있는데요, 줄여서 SDL이라고 합니다. 얘는 인터널 스키마,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인터널 스키마를 정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언어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특히 릴레이셔널 DBMS에서는 이 SDL이 거의 없고요, 파라미터를 통해서 인터널 스키마를 설정하는 것으로 대체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View Definition Language입니다. 줄여서 VDL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External Schema,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External Schema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DBMS에서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DDL이 VDL의 역할까지도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Definition Language로는 DDL이 대부분 모든 것들을 커버한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ata Manipulation Language가 있는데요, 줄여서 DML이라고 합니다. 얘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실제 데이터,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검색하는 등의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언어가 이 DM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언어들이 있는데, 사실 이 언어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언어로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DBMS는 DML, VDL, DDL이 따로 존재하기보다 통합된 언어로 존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이 SQL입니다. 이 SQL은 Relational Database에서 사용되는 언어인데요, 이 SQL이 DML, VDL, DDL 역할을 모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 영상들에서 우리는 이 SQL을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백엔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계셔야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백엔드를 구축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